58, 61. 자, 필기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맨 뒷장에 있어요. 16쪽 보세요. 이거 왜 배치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뽑아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필기가 맨 뒷장에 있어요. 자, 독서는 우리가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기술 5개 영역을 또 2차 분류로 나눌 겁니다. 주로 패턴은 2차 분류로 할 거예요. 이미 시즌 1 때 어느 정도 공부했는데 시즌 2에는 독서를 좀 편하게 들으세요. 알겠어요? 자, 먼저 인문 지문 들어갈 겁니다. 세부 패턴 크게 3가지죠. 사상, 철학, 논리학, 역사입니다. 역시 사상, 철학은 우리 제일 많이 했어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수능 특강에도 5개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하나, 비대면 하나 이렇게 해서 대면 1강, 비대면 1강으로 진행할 거 오늘 2개만 할 거예요. 논리학 어렵습니다. 다음 빈도로 출제가 돼요. 하나밖에 안 실려 있어요. 수능 특강에. 비대면으로 진행하고요. 역사 3편 실려 있거든요.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상철학 들어갑니다. 자, 사상철학 지문의 패턴. 일단 용어의 종류 시즌 1에서 그대로 공부했습니다. 자, 용어의 종류 옆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요거 체크 해야 되는 것들이죠. 오늘 스캔 작업 할 때. 자, 먼저 뭘 동그라미 치느냐? 항상 우리 뭐예요? 사람 이름. 그쵸? 견해의 주체를 찾아야 돼. 견해의 주체. 그러면 견해의 주체는 사람 이름이나 단체죠. 사람 이름이나 단체. 견해의 주체가 사람. 그래서 지금 요 프린트는 페이지 어쨌든 16쪽이에요. 프린트는. 사람 이름이나 단체인데 단체는 이런 거 있죠. 여기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 알겠지? 뭐 언어학자 공리주의자들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무슨 론자들 이런 식으로 상식적 실제론자들 이런 거 단체. 그 다음 전문 용어에 동그라미 쳐요. 전문 용어 이런 거 랑그가 뭐고 파롤이 뭐냐 전문 용어 이런 것도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이나 견해의 명칭 무슨 론 무슨 설 뭐 론은 이런 거잖아. 상식적 실제 론 알겠지? 무슨 설 이런 거 체크하시고 견해의 명칭 그 다음에 반복되는 용어 여기 보시면 이 문단에 계속 기호 뭐 기표 기호 이거 계속 반복이 되거든 알겠지? 반복된 용어 체크 그래서 이런 게 동그라미를 쳐야 될 용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독해의 패턴 기본 독해는 항상 옆에다 써보세요. 비유형 풀기 위해서죠. 비유형 풀기 위해서 일단은 스캔을 할 때 용어만 잘 찾아도 패턴은 인식됩니다. 공통점인지 차이점인지 인과 과정인지 알겠지? 해봤어. 견해의 핵심 항상 용어 근처에 있어요. 알겠어? 이름 바로 옆에 있어요. 항상 주체 근처에 있습니다. 항상 좌우에 있어요. 알겠지? 써놓으시고 정의와 설명 전문 용어에 대한 거죠. 전문 용어는 정의와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교재 받으면 그 부분 같이 보시면 돼요. 영상과 함께.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랑그는 이렇다, 파로는 이렇다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잖아. 정의나 설명. 그 다음에 부정형 문장. 부정형 문장은 이런 거죠. 뭐뭐가 아니라, 뭐뭐가 아닌, 뭐뭐 하지 않다. 이런 문장들은 평가원에서 굉장히 잘 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물과 명칭이 아니라 개념과 청각 이미지 이런 말. 이런 부정형 문장. 잘 내고.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예를 드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이런 말. 이 뒤가 이해의 핵심이다. 여기 이해 못하면 이 문단 그러니까 예를 든 부분을 이해 못하면 다음 문단으로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 어차피 몰랐으면 못해요. 자, 이런 게 이제 비유형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고 사상철학 지문에서 다음 심화 독해의 패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심화 독해에서는 공통점, 차이점. 뭐 디폴트예요. 사상철학에서는. 옆에다 써놔. 이거 견해들끼리 뭐 하는 거야? 견해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견해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 해볼 겁니다. 오늘은 같이 풀 거기 때문에 담화 표지들 볼게요. 네모 체크해야 돼. 담화 표지는. 다음 표지에는 공통점을 나타내는 거 마찬가지로 같이 모두 공통점이죠. 차이점 나타내는 거 달리 반면 그러나 하지만 차이점의 비중을 둬야 돼요. 근데 우리 알잖아. 공통점도 나오는 거.
앞문단 독해를 잘해야 돼. 그래야 뒤에서 공통점 차이점 발견한다라고 바로 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덕무 박재가 얘기할 때 알겠지? 앞문단 독해 잘해야 돼. 자, 보기 문제 출제 13쪽 봅시다. 13쪽. 그리고 여러분들은 3번 문제 보시면 돼요. 3번 문제. 13쪽 3번 문제. 데리다에 대해 이해한 내용 나와 있지. 그러면 선지 한번 봐봐. 데리다는 소시로와 달리, 데리다는 소시로와 달리, 데리다는 레비스트로스와 달리. 그치? 뭐 물어보는 거야? 공통점? 차이점 묻는 문제. 많이 해봤어요. 다음 장 넘겨봐. 철학자 1과 버클리는, 철학자 1은 현재의 도가, 철학자 2와 버클리는 똑같죠? 다시 16쪽 필기한 부분.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3의 견해를 제시하고 데리다의 견해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물어봐? 지문에서 소시로와 레비스트로스와의 공통점, 차이점 묻는 거. 같은 패턴이에요. 그 옆에 써놔. 이게 빈도가 더 높아요. 실제 빈도가 높아요. 제일 많이 나와요. 평가원에서. 그 다음에 사례를 주고 각 견해와 연결. 자, 제3의 견해를 제시하고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건 지문의 견해가 한두 개밖에 없을 때. 알겠지? 근데 지문에 여러 주체의 견해가 나와.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사례를 주고 각 견해가 어떻게 해석할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갑은 어떠한 행위를 했다 이런 게 보기에 나와. 그러면 선지 어떻게 나오냐면 갑의 행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보겠군. 갑의 행위를 플라톤은 이렇게 보겠군. 갑의 행위를 레비스트로스는 이렇게 보겠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건 요새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빈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새는 위에 거 위주로 많이 나오니까 용어, 기본 심화 독해, 보기 문제 유형까지 다 왔어요. 실제로 연습을 해보자고 이제. 스노트강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깁니다. 거기다가 교재 자체에는 편집이 안 돼 있어요. 다단 편집이. 그래서 눈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길어요. 스노트강 아까 누가 갖고 왔던데 보시면은 질립니다. 질려. 교재 줘봐. 독서.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쓰시긴 하는데 교재가 그 시험지처럼 안 돼 있어. 왜 이게 이러면 장수가 늘어나니까 더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장사 속이야 이거. 아주 그냥 장사 속 같은 놈들. 이거 봐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우리 이거예요. 이거 보고 싶어요 이게? 이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지금 교재 보내드릴 거야. 이거 봐봐. 이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싫지 완전 싫지. 이거 봐봐. 정말 거지 같아요. 우리는 깔끔하게 2단 편집으로 봅시다. 자, 스캔 작업부터 가죠. 그러면 스캔 작업부터 합시다. 스캔 작업하고 유형 보고 할게요. 자, 1문단부터 먼저 구조주의. 이게 화제겠죠? 소슈이 랑그 파롤 나오는데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랑그 파롤 요거예요. 찾아서 체크하시고. 그러면 소실의 견해 하나, 랑그와 파롤 각각 찾는 거야. 저렇게 기억, 니은 나온 건 둘의 공통점 차이점 찾아낼 수도 있어. 알겠지? 자, 이 문단 랑그 또 나오는데 뒤에 랑그 계속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랑그는 제끼고 이거 지금 어그로 하나 끄는 거고 소실이 계속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기호, 기이, 기표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스캔해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단어 표지 하나 있네요. 하지만이니까 이 뒤에 게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네.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 그러면 소시르하고 이전의 언어학자들 서로 뭐 하는 거야?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죠? 비교. 패턴 찾았어. 됐지? 여기서 우리 사상 철학이라는 거 느낄 수 있는 거야. 됐어? 패턴 찾았어. 선문단. 자, 또 기표 기 얘기 나와요. 소시르 얘기 또 나오고요. 소시르 나오고 기표 기 자의적 얘기 나옵니다. 계속 기표 기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해의 핵심이고 하나 더 있네. 여기 예를 들어 또 있어. 예를 들어 사과라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해해야 되고 또 여기 이해해야 돼. 그럼 얘가 나눠져 있다는 건 뭔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다음 레비스트러스 바뀌었네.
색깔 바꿔야지. 색깔 바꿔야지. 자, 여기서 3, 4문단 사이 분할 끊어주세요. 3, 4문단 사이 분할. 근데 어차피 그 분할 돼 있어, 그치? 3, 4문단 사이 끊어줍니다. 자, 반복된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항대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항대립.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가 있고요. 자, 다음 5문단. 자, 친족의 기본구조 4문단을 설명했나봐. 그 다음에 여기 대립상 얘기 나오고요. 뭐? 음성언어, 문자언어. 다음 시간에 숙제 해오니까 뭐 금방 찾겠지 뭐. 저 음성언어, 문자언어 체크한 건 두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지? 저기 비슷한 용어가 나눠져 있으면 체크. 못 찾으면 괜찮아. 못 찾아도 돼. 그럼 우리는 숙제를 잘 해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다 못했으니까 어차피. 글자 너무 작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편집이 안 돼요. 찾았어. 유레카 찾았습니다. 뭔데? 네모치라고. 우리 가만히 보면 더맨더머 같아요. 자, 문제는 같이 볼게. 문제 같이 보자. 문제 뺐어요. 이거. 양 너무 많아가지고. 자, 1번 보자. 기역과 니은 뭐야? 랑그와 빠롤이죠. 이 문단 이후에 이 문단에 랑그가 있긴 하지만 계속 안 나와요. 하다 보면. 그럼 이거는 어떤 유형이야? C죠? 1문단입니다. 2번 A가 소실의 주장 반박하래. 그럼 A는 소실의 이전에 언어학자 들이잖아. 언어학자 들의 견해 3문단 이후에 안 나오잖아. 그럼 이거 2에서 끝났잖아. C의 범위 판별. 자, 3. 소실을 레비스트로스 다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A예요. 4.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니까 이건 C입니다. 4문단. 그럼 순서 어떻게 가면 돼? A가 항상 마지막이니까 1, 2, 4, 3 이렇게 풀면 되겠다. 됐지? 근데 끊는 건 그냥 여기서 한 번씩 끊어줘도 되겠다. 됐지? 끊는 건 여기서 한번 끊어줘도 될 것 같아. C가 그러니까. 그럼 들어가 보자. 같이 풀어봅시다. 자, 먼저 소실의 견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견해. 바로 항상 좌우에 있어요. 인간의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결정되어 주장하며 언어를 랑구와 빠롤로 구별했다. 자, 그러면 일단 소실의 견해는 뭐냐면 여기 위에다 쓸게요. 자, 그래서 일단 소실은 인간의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결정되는, 즉 언어 구조가 인간의 사고를 결정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언어 구조가 다르면 그 사람들의 사고도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과 중국하고 언어 구조가 좀 다르고 영어 쓰는 사람들하고 언어 구조가 다르고 그러니까 언어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결정된다. 말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랑그와 빠롤로 구별짓는다. 랑그와 빠롤이에요. 자, 바로 전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 나와 있죠? 언어의 체계나 구조를 뜻하는 거래. 말을 좀 어렵게 써놨어요.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래. 그래서 랑그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맺어진 사회적 약속이고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 여기 읽어보면 랑그가 정확히 뭔지 안 들어와. 그러니까 랑그에서 파생된 말이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우리 공동이 쓰는 언어가 랭귀지잖아. 혼자 바꿀 수 있어 없어? 규칙을? 바꿀 수 없잖아. 그치? 근데 여기를 읽어보면 오히려 랑그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차이점이 드러나거든.
빠로는 뭐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행위래. 개인이 쓰는 언어야. 차이점 나오죠? 랑그와 달리 어떻게 한다? 쉽게 변화한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양태를 띠는 개인의 발화가 빠로래요. 그러면 두 개 차이 알겠죠? 오히려 밑에 보니까 알겠어. 랑그는 뭐야? 공동이 쓰는 언어예요. 공동. 모두가 쓰는 언어. 공동체가 쓰는 언어고요. 보편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쉽게 규칙이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규칙이기 때문에. 빠로는 근데 뭐라고? 개인의 개별적인 거야. 개별성이 있어. 그래서 개인의 발화예요. 그러니까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소시르는 랑그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모든 구성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돼 있대. 무슨 얘기야? 모든 구성원들의 언어 활동이 이미 잠재된 규칙이라는 거야. 바꾸면 안 되죠. 빠로는 랑그가 개인들의 행위로 인해 현실화된 거야. 그는 저기 부정형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 활동의 본질은 개인의 구체적 언어 활동이 아닌 언어를 지배하는 보편적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언어학에서 탐구해야 될 내용은 빠롤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랑그 부정형 문장 체크합시다. 그럼 언어 활동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이게 본질이니까 요거 탐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1번 풀어보자고. 같이 풀어보자. 여기 보면서 나 자꾸 넘기네. 1번 보자고. 자,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 기억은 사회 구성원, 기억은 랑그고 니은은 빠롤입니다. 기억은 사회 구성원들 간에 맺어진 약속에 의해 존재한다. 랑그는 그렇다고 그랬잖아. 맺어진 사회적 약속, 그치? 공동이잖아. 맞아요. 제거하시고. 니은은 개인적이게도 쉽게 변화할 수 있다. 그쵸? 변화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빠롤은. 제거. 3번 기억은 보편적, 니은은 구체적. 니은은 여기 빠롤은 구체적인 언어행위라고 그랬어. 바로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언어행위. 맞아요. 4번 모든 사람들의 언어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게 빠롤이에요? 기억이죠? 모든 사람들의 언어활동에 잠재된 거. 그치? 여기 랑그입니다. 랑그. 몇 번이다? 4번이야. 일단 모든으로 게임이 끝난 거야. 알겠지? 빠롤은 개별적인 거라고 그랬어. 5번 언어활동의 본질을 탐구해야 될 대상은 기억이라고 봤죠? 맞습니다. 1문단에서 풀 수 있다. 요거만 알면 돼요. 다음 2문단. 이제 다음 목표. 자, 랑그는 수많은 기호로 이루어져 있어. 소시르는 그 기호에 결합되어 있는 것은 자, 부정형 문장이 있네요. 바로 견해 나오죠. 사물과 명칭이 아니라 개념과 청각 이미지라고 보았다. 말이 좀 어렵네요. 자, 견해 나와 있습니다. 뭐가 또 아니라 부정형 문장이기도 해요. 자, 이제 랑그바를 얘기 안 나오니까 지우자고. 자, 그래서 소시르의 얘기는 기호에 결합되어 있는 것은 사물과 명칭이 아니라 개념과 청각 이미지래. 그래서 이게 기호라는 걸 구성을 한대. 그래서 각각 기와 기표, 그러니까 기호, 기의 기표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반복이 되거든. 그럼 각각 기와 기표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대. 이거를 기호를 구성하는 관련된 정보입니다. 기와 기표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대. 그러면 개념이 뭐인 거야? 기의고, 청각 이미지는 기표래. 쉽게 말하자면 청각 이미지라는 건 말이에요. 말. 우리가 듣는 거잖아. 표현을 하는 게 기표예요. 기의는 거기에 딸린 개념이라는 거지, 그지? 우리가 이게 무엇이다라고 우리 관념 속에 형성되는 건 이게 관념이 하나에 이거를 칠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기표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기본적인 거 봤고요.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 여기 이제 견해 파악해야죠. 자,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개념이 이미 존재한다고 보았다. 뭐뭐 한다고 보았다. 견해 나와 있어요. 항상 이런 부분 좀 잘 보세요. 이런 거. 뭐뭐에 따르면 뭐뭐 한다고 보았다. 뭐뭐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의 말은 견해의 핵심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말들이 견해의 핵심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그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개념이 존재한 거야. 개념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기호가 나중에 나온 거야. 현실 세계에 이런 실제가 이미 존재하고 인간이 사고를 통해 실제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가진 상태에서 그 후에 기표를 만드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기호, 그 기표가 나중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봐야죠. 차이점 봐야죠. 이제 소시르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명확한 기의가 없으므로 대상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고 올바른 사유도 없다. 차이점 나와 있죠.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애초에 기의가 개념이잖아. 개념이 없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소시르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일단 뭐가 있어야 돼? 기호가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이 기의야. 알겠지? 요거 찾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이 먼저라는 거야. 사과라는 말이 없다면 사과라고 여겨지는 과일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한다. 즉 소시르는 무조건 말이 먼저인 거야. 알겠지? 이전의 언어학자는 말보다는 개념이 먼저인 거고. 2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시간 좀 드릴게요. 30초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소시르는 무조건 말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사고입니다. 생각이에요. 우리. 말이 먼저면 소시르, 개념이나 생각이 먼저면 이전의 언어학자. 자, 볼게. A가 소시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례. 그러면 A의 견해 찾으라는 거야. 요즘에 평가원에 나오는 유형 아닙니다. 이거 좀 옛날 유형이에요. 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유사한 사고방식. 말이 먼저잖아. 그럼 소시르지. 2번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두 과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다. 그럼 말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 그치? 개념이 더 우선이라는 거지? 이거는 이전의 언어학자. 2번이다. 3번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인식체계가 달라진다. 말이 먼저라는 거잖아. 소시르. 4번 언어를 쓰는 사람은 언어를 쓰는 사람보다 현재를 더 중시하여 소비를 더 많이 한다는 연결과. 말이 먼저라는 거잖아. 언어를 쓰는 사람. 5번 언어 때문에 숫자와 관련한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 혹시 말이 먼저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이제 3문단이에요. 자, 소시르에 따르면 자, 소시르에 따르면 항상 기본 견해는 놔둡니다. 기표와 기인은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자, 뭐뭐에 따르면 견해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 견해의 핵심이다. 기표와 기인은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자, 기표와 기의 아까 표현 말과 이런 개념은 자의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건 자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의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고 불러요? 기표를 이게 하는 개념이야. 우리가 뭘로 나타내? 사가 나타내잖아. 근데 꼭 사과를 나타낼 필요 없잖아. 그치? 바보 이렇게 써도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규칙을 정했으면 그치? 이기선 이렇게 해도 되고 영어에서는 apple 얘네끼리 정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라니까. 기표와 기능은 임의적으로 연결된 거야. 알겠어요? 이게 자의적으로 연결됐다는 거야. 꼭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 더, 기표와 연결되는 기인은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표와 기인은 자의적으로 연결되고 여기서 뭐 이 기인은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래. 대상에 대한 실질적 의미가 아니래. 단지 이 기의 의미는 다른 기표들과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정해집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왜냐면 여기 봐봐. 일단 예를 들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한 예일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내용 어차피 다 중요한 내용이야. 근데 지금 내가 뭔 말인지 이해 안 돼 이거. 너네 처음 읽으면 이거 뭔 말인지 이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 뒤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야. 이 부분이 이 문단 이해의 핵심이에요. 즉 내가 여기에서도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고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짜증나는 점이지. 자, 예를 들어 사과라는 기표와 연결된 기인은 사과의 본질이 아니라고. 과일을 나타내는 수많은 기표, 배, 감, 귤 등이 아닌 과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뿐이다. 즉 다른 사연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 그치?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거라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정답 고를 때도, 오지선다의 정답 고를 때도 뭐 이렇게 적절한 걸 찾을 때 한 번에 정답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서 이게 답이다 이럴 수 있잖아. 얘를 몰라도 적절한 걸 찾을 때.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잖아. 얘를 안다, 그치? 이렇게 해서 정답 고르는 거라. 얘를 몰라도 나머지가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 얘가 정답인 이유는 뭐야? 이거 소시레가 얘기하는 거 니네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를 몰라도 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관계. 그러니까 기인은 관계,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이 돼요. 관계에 의해서. 우리반에 어떤 인원이 있어. 그럼 얘가 최지한인 이유가 있는 거야.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쟤도 아니라서 최지한인 거야. 알겠지? 너라는 존재가 최지한이라서가 아니라. 알겠어? 소시르 때문에 인간의 사고는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고는 자신 사용 언어의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 근데 맨 앞에서 얘기한 거잖아. 구조가 사고를 결정짓는다. 우리의 생각을. 알겠지?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야. 이거에 관한 예입니다. 우리말은 나방과 나비가 각기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로 존재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모두 파피용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나방과 나비가 한 마리씩 나타났다고 생각할 때 둘을 구분하는 단어가 없는 프랑스어를 쓰는 화자는 파피용이 두 마리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하면 나방과 나비를 구별을 못한다고. 둘 다 뭐라고 생각해 그냥? 동일한 걸로 생각한다고. 알겠지? 생각 자체를. thinking. 이러한 예를 통해 언어의 구조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의 구조가. 소실은 대상이 나타나는 개념이나 인간의 사고보다 언어가 먼저 존재하고 종속되어 있어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다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죠. 다 똑같은 얘기죠. 성분학까지 했어요. 그래서 기표와 기인은 자의적으로 연결되고 임의적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관계의 결정, 관계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된다. 알겠지? 3번은 원래 그렇게 풀면 안 되는데 보기에 한 편에 네모 쳐보세요. 위에는 기표 기이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소시르와 관계된 거 밑에 레비스트로스로 바뀌거든. 평가원에서 이렇게 안 냅니다. 알겠어요? 한 편. 중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위에 거만 보고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전체를 풀어야 돼. 이게 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일단은 너네가 한 편 전까지 읽어보면서 소시르와의 공통점 차이점 찾아보세요. 공통점 하나, 차이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선지 2개 만들었거든. 그거 가지고. 자, 됐다. 그럼 풀어볼게. 같이 보자. 자, 데리다는 기표들 간의 관계로 인해 정해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대. 벌써 차이점이 있는 거죠. 관계로 정해진다고 그랬잖아. 기표는 무수히 많으므로 다른 기표들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인은 거기 밑줄 영원히 결정될 수 없다. 아까 소시르는 이런 관계에서 기이가 결정된다고 봤잖아. 그치? 소시르는 결정되었다고 본 거야. 알겠어? 근데 영원히 결정되지 않는다. 차이점이라고 쓰세요. 공통점 어디 있어? 누가 얘기해봐. 그래, 공통점. 거기 있잖아. 네 번째 줄에 기표와 기인은 자의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거 공통점이잖아. 어이? 여기 공통점이잖아. 그래서 끊임없이 지연된다고 의미의 결정 자체는 알겠지? 그러니까 기표와 기의 연결이 임의적이라는 건 둘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만 기라는 것은 그 관계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이 되는 거고 얘는 아니라고 본 거야. 그럼 1번은 어때요? 기가 결정되지 않는다. 맞죠? 데리다는 결정되지 않는다고 본 거잖아. 2번 기표와 기의 연결은 필연적이지 않다. 이게 자의적인 거거든? 둘 다 그렇게 보잖아. 그러니까 달리가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둘 다예요. 달리에다 X 표시해놔. 모두입니다. 원리만 알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랩스트로스 넘어갈게요. 자, 랩스트로스는 이런 구조주의를 인류학에 적용을 했대. 여기서 바뀌는 거죠, 내용이. 모든 음소들은 비음인가 아닌가? 모음인가 자음인가 같이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가 짝을 이루는 무릎이래. 그래서 이걸 의문론에서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이항대립이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이항대립. 대립되는 요소가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의 기본 구조를 파악을 했대. 이항대립을 바탕으로. 친족의 기본 구조는 아버지와 아들, 외삼촌과 조카, 남편과 아내, 아내와 아내 형제라는 네 가지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관계는 친밀함과 소원함이라는 이항대립. 아, 여기 이항대립이 친밀함과 소원함이래. 모든 집단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 등 둘 중 하나만 친밀하고. 자, 이항대립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아내와 아내 형제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자, 이항대립에 관한 정보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외삼촌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오면 외삼촌이 몰래 용돈도 주고, 그치? 용돈도 주고, 야, PC방 갈래? 저러고 아이를 타락시키잖아, 그치? 엄마 아빠는 그러잖아. 아우, 삼촌! 애 버릇 나빠지게 왜 이렇게 주고 그래요?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소원하면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고, 외삼촌과 조카가 친밀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 그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아내와 아내의 형제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래. 그럼 뭔 얘기냐면, 예를 들면 뭐 자매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여기는 뒷담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언니, 우리 남편 미쳤나 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와 아내 형제 관계가 별로면 남편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 자기야, 우리 언니 미쳤나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좀 결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항들이. 그래서 각 집단의 새로운 정보예요.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집단들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항대립에 관한 정보 봤습니다. 그래서 우열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표준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부정의 문장 볼게요. 우리가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표준화돼 있어요. 표준화. 그래서 우러나온 감정이 아니라 그저 표준화된 역할 연기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견해죠. 레비스트로스의 견해입니다. 견해. 견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역할 연기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사실 이게 앞으로 가야 돼요, 원래는. 요즘 별로입니다. 자, 오문답 마지막 볼게요. 레비스트로스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문화가 이렇게 구조화돼 있어. 선과 악,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이런 거예요. 대립상인데, 그래서 음성 언어를 순수한 것으로 보았고 문자 언어를 저해한 것으로 봤어. 이게 견해죠. 또 역시 새로운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언어가 더 좋은 거라고. 음성 언어가 순수하고 문자 언어는 저열하다고, 저급한 것으로 봤다. 그래서 자, 견해 볼게요. 뭐뭐 한다고 보았다. 문자 언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EBS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안 짜여 있어. 좀 지쳐요. 깔끔하지가 않아. 문자 언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타락시켜놔요. 마지막 의의니까 넘어가서 4번 문제 풀어보세요. 그러면 다문단에 관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뒷부분에서 데리다하고 랩스트로스의 차이점 한번 찾아보세요. 차이점 두 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4번 풀고 나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자, 10초. 자, 볼까요? 4번 볼게요. 먼저. 자, 보기 먼저 해석하고 넘어가죠. 자, A 부족을 보면 외삼촌과 조카가 친밀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하지 않을 거야. 소원해요. B 부족을 보면 외삼촌과 조카가 소원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하겠죠? 그 다음에 A 부족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소원하니까 아내와 아내 형제는 친밀하겠죠? B 부족을 보면 아내와 아내 형제가 소원하니까 남편과 아내 친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죠. 부족 B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친밀하겠죠. 뭐야 문제가 이거. 너무 쉽잖아. 3번 보기의 차이점 볼까요? 첫 번째 차이점은 어디냐면 위계가 무의식적으로 존재한다. 한 편 밑에 세 번째죠. 위계가. 아까 우열 없다고 그랬잖아. 그치? 우열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우열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대립상처럼 보이지만 거의 차이라고 쓰시고, 또 밑에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가 순수하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이거예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 그치? 다 맞는 얘기죠. 3번, 4번, 5번 다 맞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보기는 굉장히 쉽죠? 평가원과에 비해서. 다음 장 넘어갈게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본 강의는 그 대면 1강입니다. 대면 1강 독서 우리 인문지문에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사상철학 지문을 해봤는데요. 우리 대면 1강의 두 번째 지문입니다. 현강에서 진행을 했지만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대면 강의 아니고요. 우리가 대면 강의 때 진행했던 사상철학 지문 두 번째 지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문 우리 상식적 실제론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부족했다고 여기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독서 교재 보시면 14쪽이고요. 수능 특강에는 92쪽입니다. 자, 우리 요거 대면 1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대면 1강 독서 사상철학입니다. 철학 두 번째 지문입니다. 자, 스캔 작업도 해보자. 자, 요거 있었고요. 상식적 실제론. 자, 그 다음에 여기 버클리 나왔습니다. 뭐 어차피 뻔한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하지만이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또 못 찾는 거겠어요. 사상 철학의 대표적인 패턴이죠. 공통점 차이점 찾았어요. 자, 그렇습니다. 예시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문단. 자, 이게 이제 버클리의 상식적 실제론과 다른 관념론적이 있잖아요. 여기 관념들의 집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지만 그러면 내용이 여기서 바뀐다는 거야. 담화 표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끊어줘야죠. 한번 요렇게 가줘야죠. 됐지? 그럼 여기까지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요거 간단하게 상식적 실제론자하고 요거하고 찾아서 비유형 좀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진짜 조금 어려운 유형들을 좀 풀 수 있을 내용일 텐데, 일단은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에서 제기한 두 가지 의문 나와 있죠. 여기 이제 패턴 나오는 거야. 그럼 비판하는 내용 나올 텐데 첫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전문 용어 있어요. 그럼 상식적 실제론자의 물음에 대한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과 답변을 좀 찾아주면 되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요 질문이 뭐였냐? 상식적 실제론자의 질문이 뭐였느냐? 버클리의 답변은 뭐냐? 이거 찾으면 되죠? 족에 대한 얘기 나오고 여기 이제 요거 물어보잖아. 요거 여기 A와 관련된 거.
환각과 족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4문단 여기 둘째 나오네요. 내용이 좀 기네. 둘째. 여기도 어차피 똑같이 그런 질문과 답변이 될 겁니다. 뭐 찾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있네요. 요거 찾을 수 있어야 돼. 신의 존재. 됐나요? 보이죠? 조금 글자가 보이죠? 딱 보이네. 딱 글자 딱 보이네. 아니 이 왼쪽이 너무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아까 2문단 왜 다른 문단 잘 보이죠? 4문단이 문제네. 딱 보이네. 딱.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각됨과 지각함. 선생님 얼굴에 지금 뭘 안 발라가지고 얼굴 들이대면 깜짝 놀랄 거야. 자, 신과 지각됨, 지각함 찾으면 되겠고요. 자, 음문단은 뭐 별거 없죠. 여기 이런 얘기 있네. 자, 스캔 작업을 할 때 이제 하나의 팁인데 이렇게 첫 문장을 봤을 때 앞에 내용 간혹 그런 거 있다고 그랬죠. 우리 시즌 1에서도 얘기했는데 4문단의 내용을 좀 언급해 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신의 존재를 설정함으로써, 그지? 그러니까 4문단은 신의 존재와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자, 문제 들어가 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선지 보세요. 선지 보고 유형 판단.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 장단점 분석, 통시적인 관점에서 고찰, 의문에 답하는 형식의 구체화, 장점과 단점. 스캔 해봤을 때 사실 답은 뭐 4번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개 방식 긍정형 무조건 A고요. 그 다음에 2번 버클리의 입장. 뭐 똑같죠. 버클리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B예요. 분산되어 있어요. 3번 패턴적인 문제죠. 선지 보세요. 철학자 1과 버클리는 철학자 1은 어떻다. 철학자 2는 버클리는 철학자 2는 버클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A이긴 한데 패턴은 알고 있어요. 철학자 1과 철학자 2 따로따로 나눠서 공통점 차이점 찾을 거야. 자, A의 이유 추론해라. 어차피 A의 위치 어딥니까? 3문단 맨 뒤네요. 그러면 요거는 3문단 읽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어차피 5문단 별거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잘 겁니다.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2, 4, 5, 3, 1 순으로 풀면 돼요. 여기다 놓쳐. 그럼 전략을 좀 수정하자, 약간. 아이고. 전략을 좀 수정을 해서 사실 이 문단까지 뭐 많이 없었잖아. 여기까지 그냥 한 번에 가줄까? 괜찮을까요? 3문단까지 그냥 한 번에 한번 가보지. 어때? 괜찮지? 이게 힘들면 이 문단까지만 하고 B 한번 해보고. 수특이 좀 이렇게 뒷부분에 정답을 많이 놓는 경향이 있어서.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요거부터 알아야죠. 자, 요 견해 한번 찾아봅시다. 자, 바로 옆에 있네요. 항상 좌우에 존재한다는 거.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죠. 감각을 통한 지각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자, 정리하자. 자, 일단 공체적 차이점 찾는 게 우리 우선이기 때문에 상식적 실제론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감각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이게 되게 상식적인 거죠.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내가 뭐 정말 이 대륙의 어떤 끝이 어떤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다. 포르투갈의 어느 마을에 있는 누군가가 밥을 먹고 있다. 뭐 빵을 먹고 있다. 이런 거 내가 감각을 하지 않아도 굳이 그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뒤에 차이점 찾아보죠. 내가 지금 자꾸 두리번거리냐면 자꾸 이 물건들이 사라져. 자, 표지 보시고 차이점 볼게요. 감각 한도 내에서만 대상을 지각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없다. 감각의 한도 내에서만 파악이 가능해요. 이러한 점에서 얘기하는 게 버클리입니다. 그럼 파악할 수 있는, 자, 부정형 문장 볼게요. 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라, 자, 부정형 문장이네요. 감각기관의 지각을 통해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관념뿐이라고 봤어. 그러면 버클리는 쉽게 말하자면 이거야. 우리가 감각의 한도 내에서만 그 존재를 지각할 수 있고, 거기에서만 우리가 관념이 형성되고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얘가 나와 있잖니? 예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해주면 되죠, 버클리의 관념을. 어둠 속에서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갖게 된 관념만으로 전체 모습 알 수 없어. 실제 알 수 없다는 얘기야. 전체 모습 알 수 없죠, 어둠 속에서는. 물론 그래야 불을 켜야만 또 감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이렇게 코끼리 코 만진다고 이 전체의 코끼리의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뭐야? 감각의 한도 내에서만 대상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외부 세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감각 경험을 통해 지각된 관념에 불과하다. 이게 버클리의 관념론적 입장입니다. 두 개 이제 차이점 발견했어요. 이 다음부터 좀 수월해지겠죠? 자, 이 문단 볼게요. 이런 관념론적 입장에서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우리 마음과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관념들의 집합일 뿐이에요.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그러니까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마음과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어. 우리가 이런 형성된 관념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랑 지각이 되는 거고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 우리에게 지각이 된 거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지각하는 존재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지각을 하는 존재야. 그 다음에 외부 세계의 어떤 대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각이 되는 존재죠. 그래서 상식적 실제론자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똑같이 보면 우리가 지각한 것과 상관없이 알겠지? 지각한 것과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상식적 실제론자들의 입장을 비판했어요. 근데 버클리는 이런 지각의 조건 또는 지각하는 주제의 유무와 무관하게 대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부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받고 3문단까지 해보자고 했잖아. 한번 좀 진득하게 해보자. 이렇게 독립적 존재를 부정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버클리의 입장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해서 첫째, 먼저 질문 체크해야죠. 거기다 답변 볼 거야. 그의 주장처럼 외부 세계의 대상이 관념에 묶음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접하는 대상들이 환각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너네들이 나를 보고 있잖아. 그치? 그럼 나는 존재해. 근데 내가 이렇게 사라져. 카메라를 갖고. 그럼 너네들이 감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뭐 한 거야? 아니, 물론 지금 소리 듣는 걸 제외하고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나는 갑자기 존재했다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했다가 존재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환각이라는 거지. 환각이라는 건 그렇잖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게 막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막 이런 거잖아. 그치? 그게 환각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존재했다 안 했다 하는 거니까 환각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답변 봅시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물음이었어요. 첫째 물음. 그렇게 감각을 할 때만 존재한다면 환각이 아니냐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버클리 답변 보자고. 이에 대해 버클리는 자, 답변 바로 체크하죠. 지각된 어떤 것이 환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감각 경험들이 반복되는 유형인 족을 이루는지 봅니다. 그럼 족에 대한 여기 정의는 여기 나와 있네요. 전문 용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족을 이루고 있다. 이 뉘앙스는 감각 경험들이 족을 이루고 있다. 그럼 족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환각이 아니란 얘기죠. 그 여부를 결정 지어야 되니까. 나머는 가령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감각 경험들의 한 유형을 지니는데 우리는 자, 지금 보시면 여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라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좀 연구를 해오고 또 이게 원래 대면 강의의 일부였기 때문에 선생님은 많은 반을 수업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이 강사의 입장에서는 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점은 뭐냐면 이걸 이제 시험 상황에서 맞닥뜨리면 내가 이런 앞부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 이럴 때는 어쨌든 관계만 파악하는 거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험 상황의 첫 번째 접했어도 이해해야 되는 내용은 이 문단까지의 내용이야. 이 문단까지는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독해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도 되고 논리적 관계 파악도 돼야 돼. 이 문단까지는. 그러니까 기초적인 정보 정도는 파악이 돼야 돼. 근데 이제 3문단 이후 정도부터는 너네가 사실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출제자는 그런 걸 고려를 해요. 얘네가 이거를 알 수 있을까? 어떨까? 고민을 한다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힌트들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는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이해를 못했는데 다른 문단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있는데 또 시간을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해도 못했는데 왜 넘어가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를 굉장히 집중해서 해줘야 되는 거야. 이 뒤에 내용들은. 그럼 예를 보자고. 나무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강한 감각 경험들이 한 유형을 지니는데 우리는 나무를 바라보는 각도나 거리에 따라 형태나 크기를 달리 지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일련의 체계성을 갖는다고. 나무에 대한 시각적 경험과 촉각적 경험. 그래서 감각 경험들은 계속 규칙적 같은 얘기죠. 반복된 얘기들입니다. 체계성을 갖는다는 게. 관련되어 있으면 조건이 달라진다 해도 변화의 폭은 크지 않는다. 자, 이에 반해 환각은 뭐냐면 질서 있는 연속을 지니지 못해요. 이런 체계성이 없다는 얘기야. 반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인 거죠. 족과 이런 환각은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감각 경험들이 체계성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언제 어떤 나무, 조건들이 달라져도 나무를 비슷하게 감각한다는 거지. 근데 환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이거는 질서가 없어. 체계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감각 경험들의 환각은 족을 이루지 못해요. 이러면 대상의 존재가 입증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감각 경험과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감각 경험들이 체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관계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 일단 1번 보자. 신얘기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2번에 2번 감각기관으로는 대상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없다. 그치? 감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를 다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없다. 1문단에 있었어요. 제거. 3번 조건에 따라 다른 지각될 수 있다. 코끼리 얘기잖아. 어둠이냐 아니냐. 3번 제거하시고 4번 관념들의 집합 여기서 얘기한 거야. 2문단 처음에. 제거. 자, 5번은 어그로 끌고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짜증나는데 이거 사실 먼저 제거했다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지각하지 못하더라도 외부 세계의 대상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거를 그냥 답으로 골라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내진 않습니다. 이렇게 함정을 펴놓지는 않아요. 골때리기 함정 펴놨어.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고. 4번 A의 이유 추론한 거 왜? 환각은 감각 경험들이 족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환각은 그런 체계성이나 질서가 없다는 거 선지에서 찾아주면 되겠죠?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죠. 일관되지도 않고 변화의 폭도 가늠할 수 없어 체계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먼저 답이 나와버렸네. 어디야? 요거 5번으로 답 나왔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4번이에요. 환각에서는 감각 경험을 형성한 관념과 실제와의 관계가 규칙적. 규칙적이라는 말만 보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문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관념과 실제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념들끼리의 관계예요. 관념들끼리. 감각 경험들 간의 관계입니다. 관념과 실제의 관계가 아니라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실제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4문단 넘어갈게. 자, 둘째 대상에 관한 감각 경험들이 그래? 이제 물음이야.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물음 봅시다. 질문 보죠. 대상에 관한 우리의 감각 경험들이 독립적 대상을 표상하지 않아. 이게 버클리의 견해죠.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우리에게 지각되는 동안에만 존재한다고 본다면 바로 앞에서 나무를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건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죠. 그럼 앞에서 나왔던 내용. 그치? 또 나무에 대한 경험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유형을 유지하는 것은 아까 족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족을 유지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건 물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 아까 네가 첫째 이 반박에 대한 다시 물음이거든. 그래 족을 이룬다고 치자. 뭔가 나무를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봤을 때 비슷한 감각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하지 않아도 나무는 존재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족을 이룬다고 하면 감각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에요. 자, 그럼 답변 보세요. 의문 해소하는 겁니다. 아, 이게 답변이죠. 여기 이제 신 얘기 나와. 신을 끌어들인 거야. 근래에 따르면 마음과 정신은 관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관념 자체는 지각되어 마음속에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동성을 지니는데 반해 마음은 외부 대상을 지각하여 여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여기는 원래 차이점이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버클리는 일단 대상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했어. 감각을 하지 않으면 없어요. 지각하는 능동적 존재로서의 정신을 부정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독립적 존재 자체는 부정을 했는데 지각하는 능동적 존재로서의 정신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우리가 바라볼 때 지각하는 존재가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각이 되는 대상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각하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근데 지각하는 존재는 부정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거 지각하는 거는 어쨌든 이 대상은 늘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지각하는 대상. 버클리 입장에서 그 마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이 말이 좀 어렵게 써놨어요. 외부 세계의 대상들과 달리 지각됨으로써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각함으로써 존재하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가 뭐가 존재하느냐?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건 일단 지각하는 것들은 지각하는 주체는 일단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뭔가를 지각하는 주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각이 되는 것은 역시 존재하는 거예요. 지각되는 거. 그러면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건 뭐야? 지각하는 주체가 지각하지 않은 것이지. 즉 지각이 안 된 것.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문맥을 잘 보셔야죠. 여기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4문단 전체에 관련된 내용이라도 이 근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마음은 외부 세계 대상과 달리 지각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함으로써 존재해요. 신 역시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인간들과 똑같이 그 자체로 존재해요. 식은 지각하는 것 자체입니다. 버클리는 우리가 지각하지 않더라도 모든 대상은 무한한 정신이 신이 항상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인 거야? 신은 어쨌든 항상 존재해. 지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대상들, 이 대상들은 우리는 감각하지 않아도 누가 대신 감각해주고 있는 거야? 신이 대신 감각해주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대상 항상 존재할 수 있죠. 신은 무한하니까. 그러면 상식적 실제론자와 버클리의 공통점은 뭐예요? 모든 대상은 우리가 지각하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거야. 다만 상식적 실제론자는 지각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거고, 버클리는 뭐예요? 신이 감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둘의 공통점. 우리가 지각하지 않더라도 모든 대상은 항상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해. 근데 차이점은 뭐라고? 상식적 실제론자들은 지각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거야. 무관하게 존재하는 건데 버클리는 뭐라고 했어? 누가 대신해 준다고 우리가 아니라도 신이 어쨌든 지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야.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계를 지각하지 않아도 세계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래서 체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해주고 있죠. 신의 존재 설정해서 대상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 두 번째 물음에도 답변했어요. 뻥카죠, 뻥카. 너무 편하게 끼워 맞춘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자, 그러면 나머지 다 해봤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2번 1번 보죠.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은 신만이 가질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죠. 신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겠네요. 5번 인간의 마음이 지각하지 못하더라도 외부 세계의 대상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죠. 왜? 신이 지각하고 있으니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2번은 1번이 답이고요. 아까 몇 번 답 나왔었죠? 이 4번은 답이 나왔었죠. 5번으로. 그럼 이거 두 개 제거하고. 그 다음에 C가 또 5번이죠.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자, 기억. 지각하는 것을 통해 실제로 다 파악할 수 없다고 그랬어. 우리 관념의 한도 내에서만 파악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고요. 2번. 니은에 의해 관념 형성된다. 그죠? 니은에 의해서 관념이 형성이 됩니다. 지각을 함으로써. 3번. 니은을 통하지 않아야 외부 세계의 존재가 입증될 수 있다. 먼저 지각을 하는 게 먼저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대상이 지각됨으로써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각하는 주체는 있어야 됩니다. 니은은 있어야 돼요. 니은이 먼저입니다. 지각하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통하지 않아야가 틀린 겁니다. 4번 기억과 니은은 감각기관. 당연한 얘기죠. 니은이 전제되어야 기억. 이게 맞습니다. 지각하는 주체가 있어야죠. 그래서 신으로 설정했잖아. 버클리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철학자 1부터 볼까요?
나는 도가 절대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네. 도는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분된 것이라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어적 외적 대상도 거기 밑줄 어떤 외적 대상도 우리와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우리 마음에 의해 달리 간주된다. 그러면 우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이건 누구와 공통점이야? 버클리와 공통점이야. 상식적 실제로 문장하는 차이가 있죠. 이거 써놓으세요. 버클리와 공통점이라고. 우리 마음과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대상이. 다만 현재의 도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건 새로운 얘기죠. 이건 밑줄. 이거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미래의 도는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철학자 1만 먼저 볼까요? 1번 보세요. 철학자 1과 버클리는 외부 세계의 대상들이 공통점이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1번은 맞아요. 자, 2번. 철학자 1은 현재의 도가 이미 만들어진 대상이라는 점에서 상식적 실제론자들이 말한 독립적 대상처럼 감각을 통한 지각에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아니에요. 현재의 도가 이미 만들어진 대상에도 과거 우리가 현재까지 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이나 지각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의 도든 미래의 도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식적 실제론자와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철학자 2의 내용 한번 볼까요? 외부 세계는 과거의 세계인 나와 가능 세계인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형성된다.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은 나의 마음이 타자의 마음과 조화한 결과이다. 거기 밑줄 네 번째 줄. 나가 경험을 통해 지각하지 못한 부분은 타자의 경험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며 여기는 뭐예요? 타자를 신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버클리는 신이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존재한다는 거고 얘는 그걸 타자의 경험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총체적 인식이 달성된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겠죠. 버클리와 차이점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얘는 타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지각하지 못해도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3, 4,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개 방식 1번 볼게요. 관념론자들이 상식적 시점에 미친 영향 아니죠. 2번 상식적 시점은 여러 인물의 견해 안 나왔어요. 3번 감각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관념에 설명한 이론들 발달 과정 아니죠. 상식적 실제론자 특정 인물의 비판적 입장 버클리죠. 또 버클리가 그 의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번의 정답 4번 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풀면 1번을 조금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상철학 견해들 비교해보는 거, 또 공통점 차이점 해보는 거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조금 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지문이고 굉장히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 이렇게 보기에서 이런 어떤 비교하는 것들 찾는 거, 공통점 차이점 찾는 것들은 우리가 시즌4에 많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2023 수능 프로젝트 Only One. 자, 오늘 비대면 독서 1강입니다. 오늘 비대면 독서 1강은요, 저희 이제 사상철학 인문지문이에요. 그래서 인문지문 진행할 건데, 자, 비대면 저희 1강입니다. 비대면 1강 독서. 인문지문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뒷부분, 비대면 강의 진행을 할 때, 일단은 그 좀 뒷부분, 약간 시험 범위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좀 나중에 진행할 거고요. 앞부분 위주로, 여러분 시험 범위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앞부분이니까 앞부분 위주로. 그래서 독서는 일단은 대면 강의 시에는 좀 그 수능과 연관된 그런 패턴들을 좀 공부할 거고, 비대면 강의 시에는 이제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비대면 강의에서 진행 못하는 것들은 또 5월달에 진행이 되니까, 기말고사 준비 시에 진행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대면 강의 때 사상철학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 사상철학 나머지 하고요. 오늘 이제 논리학 지문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 그 인문의 뭐 역사학이라든지 그 나머지 지문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이제 페이지는요. 교재 보시면 18쪽 하고요. 18쪽, 그 다음에 20쪽, 요게 이제 사상철학 지문이죠. 그 다음에 논리학 22쪽,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인문지문 24쪽 하고요. 그 다음에 28쪽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강 코드는요 567890입니다. 수강 코드는
567890이에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상철학 우리 16쪽에 있는 이 프래그마티즘도 되게 중요한 지문인데 이것들은 5월 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먼저 펼쳐보시죠. 자, 생태학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뭐 문제가 이제 앞부분이라 사실 전략적으로 뭐 갈 필요는 없고 이제 문제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수능 특강 앞부분이기 때문에 19쪽 문제 보시면 주관식이 1번에 있고요. 2번은 이제 알도 레오폴트의 견해 찾는 거니까 뭐 사상철학에서는 이렇게 이름 찾고 견해 찾고 이런 게 뭐 디폴트죠. 근데 이제 여기 2번은 비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끊어가면서 좀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캔 작업부터 할게요. 자, 에르스트 헤켈 견해 찾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생태학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연구하는지 이제 기본적인 좀 용어들은 찾아줘야죠. 자, 그 다음에 땅의 윤리 요거 찾는 겁니다. 생태학과 관련해서 이 땅의 윤리 연결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헤켈 여기 요거 있죠. 알도 아까 요거 찾으라는 거니까 알도 레오폴트의 견해 찾아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문단 오디세우스의 일화 요거 얘기한다는 거죠. 오디세우스의 일화. 자,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 딱히 이거 외에는 뭐 안 보이죠? 레오폴트의 견해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 문단까지 좀 찾아보시고 뭐 지문이 짧아서 그냥 쭉쭉쭉 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땅의 윤리 얘기가 또 나와요.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레오폴드의 견해 또 나오는 거죠. 자, 그거 좀 찾으시면 될 겁니다. 계속 뭐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 문단에서 끊어도 되고 여기서 끊어도 되고 뭐 큰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뭐 전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문단 또 레오폴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뭐 그 문단별로 레오폴드의 어떤 견해들을 좀 잘 찾아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있고요. 항상 이렇게 담화 표지 뒤에 있는 정보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정보가 이제 하나, 둘, 한 3개 정도 이렇게 찾아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5문단 또 레오폴드의 주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자연주의적 오류가 있죠. 이 용어가 나오면 좀 찾아줘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뭐 레오폴드의 견해들만 좀 쭉쭉 찾아주면 되고 한 3문단 정도에서 한번 끊고 비유형 좀 풀어볼까요?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르스트 헤켈의 견해입니다. 생태학에 대한 얘기인데요. 정의하고 있죠. 동물과 유기적, 무기적 외부 세계와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그러니까 에르스트 헤켈의 우리는 에르스트 헤켈의 이런 생태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동물과 다른 외부 세계와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거예요. 알도 레오폴드는 이 생태학이라는 학문에서 인간의 윤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본 결과 인간의 윤리 의식이 개인과 사회의 영역에서 생태계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왔다. 요게 이제 알도 레오폴트 견해죠. 레오폴트 폴더폰 같아. 인간의 윤리 문제. 그러니까 레오폴드는 우리 예측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원래 윤리의식, 뭐 도덕과 같은 그런 윤리의식이 처음에는 이제 개인과 사회의 영역에서 인간의 윤리가 중요하잖아요. 사회 영역에서 이제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냐면 이제 생태계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개 방식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뭐 통시적 전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확장되는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죠. 그러니까 생태학과 윤리학. 이제 여기 생태계가 생태학이잖아. 그러니까 생태학과 이런 윤리학의 통합을 해 노력을 했다. 그래서 땅의 윤리는 생태 중심의 윤리를 주장한다. 요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것은 이 생태학. 그러니까 어떤 동물과 외부 세계와 전반적인 관계. 이거를 이제 윤리적인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생태계와 그 인간의 윤리의식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걸 찾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일화 한번 봅시다.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문단, 5문단에 좀 특별할 만한 게 있어요. 오디세우스의 일화.
자, 하나의 뭐 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집을 비운 동안 12명의 노예들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여 모두 죽여버렸대. 노예들은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노예들을 죽인 그의 행위가 의심에 기인한 것이었다 해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재산의 처분은 개인의 편의 문제에 해당하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노예를 재산 취급했다는 거죠, 당시에. 그래서 요 견해를 보면 여기서 이제 견해가 나오는 거죠. 당시에는 노예라는 존재가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자, 그래서 요 오디세우스 일화와 관련을 해서 당시에는 뭐야? 이게 어떤 윤리적 판단의 대상.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오디세우스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노예를 죽였다는 거죠. 왜? 재산이니까 우리가 마치 뭐 어떤 물품을 버리듯이 이렇게 재산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죽였어도 그걸 윤리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거지. 이후 이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윤리적 판단의 대상에서 인간에 대한 이런 차별적 구분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렇게 상황에서 노예와 인간에 대한 차별적 구분이 사라졌다는 거야. 아까 노예는 물건 취급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인간은 똑같이 이런 윤리적인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에 대한 차별적 구분이 사라졌고 인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야. 인간에 대해서는 차별적 구분이 사라진 거고 더 나아가 이제 아까 그 생태 중심의 윤리야 인간을 벗어난 영역과 확장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통시적인 전개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윤리의식이 진화해온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일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인간의 윤리의식이 계속 이제 진화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이제 인간을 벗어난 영역까지 확장이 되는 거야. 아까 이제 동물과 관계된 그런 윤리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화가 되면서 윤리의식이 확장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 안에서 차별을 뒀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건 취급을 했다라는 건데 오디세우스 당시 시절에. 근데 점점 이제 우리가 역사가 발달을 해오면서 사회 문화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인간 안에서 차별을 두지 말자. 노예를 죽였다는 것도 인간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인간을 벗어나서 뭐 동물이라든가 이런 생태계까지 우리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3단계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3문단까지 해보죠. 그는 지금까지 진화된 모든 윤리에는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있다고 했는데 인간이 상호 의존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윤리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용어에 관한 설명을 잘 보셔야죠. 그래서 일단 인간은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이야. 혼자 사는 게 아닌데 이 공동체의 범위가 이렇게 생태계까지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인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정리를 해보면 인간은 어쨌든 뭐 할 수 없다. 3문단에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뭘 이루어야 돼요?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공동체라는 범주가 인간을 벗어나서 토양, 물, 식물 이런 생태계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다라고 하면 인간 안에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런 요런 것들까지 확장된 공동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에 열리는 인간의 역할을 생명 공동체의 정복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들 심지어 뭐 인간은 또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평범한 구성원이야. 우리는 그냥 이런 전체적인 생태계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공동체와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수반한다. 아하. 그럼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런 생태계라는 것은 인간을 벗어난 이런 생태계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을 해줘야 돼. 우리가 평등한 인간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동체라는 것은 이런 생태계, 뭐 동물이라든가 식물, 토양, 물 이런 것들이 이런 자연들이 우리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이걸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편의성을 해서 정복을 했는데 이제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레오폴드 미국 개척시대 식물 천위가 역사의 진로를 결정했던 사건들을 제시하며 지금까지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실은 인간만이 한 게 아니다 이거야. 이런
다른 공동체와 땅의 생명적 상호작용의 결과. 이런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이었다. 이게 이제 지금 견해들이 쭉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견해들이 지금 연속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 역사적 사건은 인간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온리가 아니라는 얘기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자, 됐습니다. 그래서 1문단의 기본적인 용어 정의했고요. 2문단부터 본격적인 견해가 나오는데 2문단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윤리적 판단이라는 영역이 인간을 벗어난 영역까지 진화해 왔다는 것이고 3문단에 와서는 그런 어떤 생태계의 영역 그것과 인간은 동급이라는 거죠.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서로 역사적 사건사에서 상호작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번에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좀 보죠. 2번 한번 보세요. 이건 독서물 책 보니까 잘 넘기네. 자, 알도 레오폴드 의견은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볼게요. 인간의 윤리의식은 개인과 사회 영역에서 생태계 영역으로 확장되며 진화해 왔다. 그쵸? 그게 그 2문단에서 진화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거하시고 맞습니다. 차별적 구분 사라진 거 오디세우스 시대 이후죠. 2문단 역시 있습니다. 제거하시고 3번 땅의 윤리를 실천하는 인간은 생명 공동체를 정복하는 대신 이제 존중하게 된다. 그죠? 땅의 윤리를 실천하면 이제 정복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런 생태계가. 이런 땅에 있는 것들이 이런 생명 공동체들이 이제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상호작용이죠. 많은 역사적 사건. 그래서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의 중요성 인식했습니다. 4번도 제거. 그럼 결국 5번이 답이네. 1번의 답은 5번인데 일단 나머지 확인해보죠. 4문단도. 레오폴드는 자연물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는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걸 부정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좀 새로운 견해입니다. 좀 새로운 견해예요. 이런 거는 이제 놓치지 말아야 돼. 인간의 이익을 위해 관리될 수 있는 만약에 이 지문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면 이제 기존의 우리 관념은 뭐예요? 이런 자연물이나 생명 공동체 같은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또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해야 한다.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기존의 어떤 가치관이겠죠. 그런 것과 이런 레오폴드 간의 어떤 차이점 위주로 나올 겁니다. 이게 이 지문이 조금 더 진화한다면 그런 차이점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새로운 견해는 일종의 그런 어떤 산업혁명 시기의 그런 가치관 또는 우리가 근대 이후의 가치관과 상당히 좀 흡사한 게 있죠. 인간의 이익을 위해 분명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특이한 거예요. 레오폴드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공동체로 본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자연물 같은 것들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옹호자로 보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식물이나 동물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입장과 그죠? 식물이나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은 언뜻 양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에 가다가 꽃을 이렇게 딱 꺾어. 식물이잖아. 같은 생명 공동체잖아. 그럼 앞에서의 견해를 보면 이건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야. 왜? 같은 공동체고 그런 생명체는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4문단에 보면 레오폴드는 그 꽃을 꺾었다고 그래서 이건 인간의 이익을 위해 내가 향기를 맡고 더 삶이 고양된다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거는 뭐냐면 이런 입장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자원으로 사용하는 입장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점이죠. 지금 그렇잖아. 꽃을 아까 꺾었을 때 이거는 생명 공동체니까 윤리적 판단으로 봤을 때 잘못된 행위야.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인간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행위니까 괜찮아. 양립할 수 없잖아. 그럼 이 문제점을 모순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 이제 그러나라는 담화 표지가 있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나오겠죠? 해결 방안 볼게요. 윤리적 판단의 대상을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볼 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익과 존중이 양립할 수 없는 건데 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방안은 뭐란 얘기야? 윤리적 판단의 대상을 어떻게 한다? 공동체 전체로 본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대요. 윤리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공동체 전체라면 옳고 그름의 판단은 공동체 전체, 공리주의 같은 거예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땅이라는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왜? 꽃은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하나의 개체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로 봤을 때 뭐가 될 수 있냐면 결과 괜찮은 영향, 뭐 긍정적 영향이 있으면 공동체 전체 인간을 포함해서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자원으로 쓸 수 있다. 결과가 괜찮으면. 그래서 꽃을 하나 꺾었을 때 이 공동체 전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자원으로 써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해결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오폴드의 이런 4문단에서의 주장을 4문단 아까 우리 잘 끊었죠. 3문단에서 잘 끊었죠. 패턴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그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에 따라 옳다. 그리고 반대는 그르다라는 문장 속에 결집되어 있다.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 전체에 뭔가 이득이 되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 공동체 전체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라면 안 좋다 이거야. 그래서 이 말은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어떤 규범이 말이야. 이게 이제 견해죠. 새로운 견해. 그럼 이 행위 규범은 어떤 규범이겠어요?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규범을 따지는 거지.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오문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공동체의 어떤 유지, 물론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따른 도덕적 지위와 거기에 맞는 행동 규범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왜? 아까 4문단에서 얘기했던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생태 윤리는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킨 획기적인 것이었지만 이제 이거 봐야죠. 사실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동일시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럼 이거 가진 또 문제점이나 한계일 거야. 문제점이나 한계.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뭐냐? 사실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동일시하는 게 그 비판의 대상이 나왔어. 그러면 뭐 이게 만약에 여기서 문제점으로 끝나면 이게 지금 이제 양이 얼마 안 되잖아? 그럼 문제로는 해결 방안 같은 게 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보기로는. 그래서 생태학적 그 사실만으로는 생태계의 온전성과 안전성이 중요한 윤리적 가치라는 것을 그러니까 생태학적 사실만으로는 이런 온전성과 안전성이 윤리적 가치라는 걸 증명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계의 온전성과 안전성을 윤리적 판단이 이제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면 뭐 누가 우리가 꽃을 꺾든지 뭐 누가 죽든지 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온전성과 안정감 있게 돌아간다면 그것만을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개별적인 개체는 부당하게 사라지거나 오염이 되거나 해도 괜찮습니까? 그죠?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개체가 희생될 수 있는 여지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꽃을 하나 꺾었어. 얘 희생해도 돼. 왜? 공동체 전체가 이익이 되고 생태계 온전성과 안전성이 잘 돌아간다면. 그래서 이런 자연주의적 오류는 개체가 희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희생 가능성도 정당화할 수 있잖아.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 죽어. 전쟁 때문에. 응? 근데 공동체 전체에 뭔가 이게 더 괜찮은 행위라면 정당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점까지 전부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죠. 문단에서. 이익과 존중이 양립할 수 있느냐. 공동체 전체를 윤리적 판단 대상으로 보자. 그래서 비록 어떤 자원이 사용이 된다. 그럼 어떤 개체가 희생한다 하더라도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 괜찮다. 근데 그것은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시. 그래서 생태계의 온전성과 안전성을 위해서는 어떤 개체가 희생되어도 되느냐.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뭐 빈칸 넣기인데 학생 A부터 볼게요. 주변에 있는 채식주의자들로부터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육식을 해도 좋은 건지 고민하게 되었어. 레오폴드는 개체로서의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인간 행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4문단에 있는 거죠. 이거 뭡니까? 생명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고기 먹어도 돼요. 자원으로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A는 그거고요. 자, 그렇구나. 글을 읽은 보람이 있으나 나는 레오폴드의 땅의 윤리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 글을 통해 그의 핵심적인 주장을 알 수 있었어. 그런데 그에 대한 비판 중 개체가 희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뭐를 범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러면 개체가 희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건 어떤 한계였어요? 자연주의적 오류였죠. 5문단. 4문단, 5문단에 관계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레오폴드의 땅의 윤리. 그래서 견해들 정리하고 역시 이런 한 명의 견해가 나올 때 단순히 공통점 차이점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계를 지적하는 것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충분히 문제가 더 있다라고 하면 아마 보기에 그런 해결 방안이 연계되어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시죠. 자, 필원주의에 관련된 겁니다. 지우고 바로 들어갈게요. 필원주의. 자,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필원주의 개요입니다. 두 개 연결지면 되겠죠? 자, 이제 스캔 작업 해볼게요. 자, 필원주의가 뭐냐라는 거지? 셋으로 분류하고 있다. 오케이. 철학자들의 유형. 그럼 요거는 뭐예요? 패턴 나와버렸네. 셋으로 분류하는 패턴 나와버렸네. 첫째 유형. 그 다음 어딥니까? 둘째 유형. 자, 그 다음 셋째 유형.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여기 뭐 여기서부터 뭐 첫 문단부터 정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식론적 인상 이상 또 명증성에 관해서 필원주의자들 명증성이 뭔지 우리가 이 문단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3문단 다시 보시죠. 자, 그래서 여기 필원주의자 또 나오고요. 견해 계속 나옵니다. 여기 이제 따라서 뭐 이렇게 살펴봐야죠. 또 4문단 여기 4문단이요. 필원주의자. 그러나 이후의 물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끊어보죠. 여기 한번 끊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5문단 마지막. 계속 필원주의에 대한 얘기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뭐 열거된 정보가 있어요. 여기 열거된 정보들은 늘 중요해요. 여기 보면 열거된 정보. 여기 열거된 정보들을 한번 파악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만 보시면 1번은 뭐 주관식인데 사실은 뭐 필원주의자의 견해를 볼 수 있는 것, 뭐 비유형과 똑같은 거죠. 1번은. 자, 2번은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 이거는 뭐 A로 놓고 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문단부터 가볼게요. 자, 필원주의 개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대 회의주의 일파의 필원주의 학설을 집대성한 책이래. 그래서 철학자들의 유형을 지금 셋으로 분류한 거거든. 그럼 셋으로 철학자들의 유형을 좀 우리가 분류를 해봅시다. 자, 첫째 유형은 스스로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쿠로스의 추종자들, 스토아과 철학자들. 그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학파. 얘네들은 스스로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는 이들을 독단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독단주의자들. 둘째 유형은 아카데메이아 철학자들이야. 그러면 사실은 이런 주장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보기로 출제가 돼서 또 이 필원주의자들과의 뭘 물어볼 수가 있어요? 공통점, 차이점을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아카데메이아 철학자들. 진리는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나왔죠. 진리의 인식 불가능성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의주의자들입니다. 필원주의자. 회의주의자가 필원주의자. 이들은 아직 진리를 찾아내지 못했는데 파악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다. 셋은 분명히 다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필원주의자들은 진리는 분명히 파악이 가능해요. 아직 뭐 했을 뿐? 찾지 못했기 때문에 찾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네하고 아카데메이아하고는 완전 반대다. 아카데메이아는 애초에 우리가 진리 자체를 인식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필원주의자들은 진리는 좀 파악이 가능한데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조금 너무 자신감이 있죠.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네는 진리 발견했다. 얘네는 우리가 진리 인식 못할 것이다. 얘네는 진리 우리가 찾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필원주의자의 이런 인식론적 이상, 우리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믿는 이상이겠죠? 명증성에 있다는 거야. 자, 명증성이라는 용어 봐야죠. 어떤 명제가 참임을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인식자에게 명증성이 있는, 즉 명증한, 확실히 밝혀지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게 이제 명증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명제가 진리다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식자에게 명증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돼야 돼. 아하, 그러면 이게 명증성이 있다라고 인식이 되면 이 어떤 명제를 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 임의의 명제는 그와 대립되는 명제를 갖게 되면 이럴 경우 어느 명제가 더 명증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래서 아하, 필원주의자는 여기 이제 그런데 이후에 전환된 정보 봅시다. 명제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참과 거짓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야 된대. 왜? 대립적인 게 있으면 명증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명증성이 없는 판단을 유보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아하, 그러니까 뭔가 명제가 대립적일 경우에는 판단을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고. 유보.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야. 자, 그럼 명증성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제를 참이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명증성이 인식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의미의 명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립되는 명제가 있는 거. 그럴 거면 어느 게 더 명증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자. 이런 겁니다. 자, 선문단. 필원주의자가 이렇게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대립되는 명제에 대해서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래. 그래서 판단을 내려서 믿음이 있는 상태와 판단을 유보하여 믿음이 없는 상태를 구분한다. 그리고 판단을 유보하여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는 가능하다 이거야. 뜨거움이나 차가움을 느낄 때, 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예를 들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예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뜨거움이나 차가움을 느낄 때 뜨거움이나 차가움이 어떤 대상에 부여된 객관적 속성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상이 절대적으로 뜨겁다, 차갑다, 이건 분명히 얘는 뜨거운 대상이야. 이 커피가 있어. 얘는 뜨거운 대상이야. 얘는 차가운 대상이야. 이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하지만 그 느낌, 뜨겁다고 생각하는 느낌, 차갑다고 생각하는 느낌은 심적으로 강제되는 명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뜨거움이나 차가움의 느낌은 정당하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이며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현상들 뿐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 필원주의자는 판단을 내려서 믿음이 있는 상태, 이건 뭐 대립되는 명제가 아니겠죠? 믿음이 없는 상태를 구분하다. 또 없는 상태에서도 동의는 가능하다 이거지. 자, 3문단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어려운데 이런 문단이 꼭 나오죠, 문제로. 그래서 판단을 내려서 명증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서 믿음이 있어, 이런 상태는 나오지 않았고, 자 아까 같이 판단을 유보했어. 그럼 이건 믿음이 없어. 근데 그 믿음이 없다고 해도 동의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건 뭐냐? 어떤 그 속성, 객관적 속성에 대해서는 이게 이 커피는 원래 차가운 거야? 원래 뜨거운 거야? 이것이 가진 속성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지만 우리가 차갑다, 뜨겁다라고 하는 그 느낌은 동의를 해요. 느낌, 그 현상은 동의를 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1번에 제거할 수 있는 거 있는지 보죠. 자, 기억은 일단 틀렸어. 진리는 파악될 수 없다. 이거 기억 들어가면 무조건 아닙니다. 왜냐면 진리 파악할 수 있다고 봤어요. 1문단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억은 제거. 임의의 명제가 참이면 그와 대립되는 명제가 거짓이다. 이것도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2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 대립되는 명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 니은은 제거입니다. 자, 활동적인 삶 아직 안 나왔고요. 뜨거움이나 차가움의 느낌은 명증한, 그 느낌 자체는 명증한 것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명증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뜨거움이나 차가움의 느낌은 명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귿은 들어가야 돼요. 자, 뭐 진술된 건 이건 아직 모르고요. 비읍 볼게요. 어떤 명제가 인식자에게 명증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참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이 문단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1번에서는 디귿하고요. 디귿이 아니죠. 뭐예요? 기억 니은은 아니고 리을하고 비읍은 굉장히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판단 해보자고. 4문단. 필연주의자가 거부하는 것은 현상이 실제로 있는 것. 우리가
뜨겁다라고 느꼈다고 해서 그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뜨겁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커피는 그렇잖아. 커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를 들면 차가울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죠. 그때가 다르죠. 핫 아메리카노는 뜨겁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차갑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에 부여된 커피에 부여된 객관적 속성은 뜨겁다 혹은 차갑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핫 아메리카노냐 아이스 아메리카노냐에 따라서 차갑다 뜨겁다의 느낌 자체는 명징한 거예요. 근데 얘가 커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차가울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대립되는 속성이죠. 판단 유보해야죠. 자, 그래서 현상이 있는 실제를 그대로 표상한다는 주장에서 거부하는 거야. 뜨겁다 차갑다고 느끼는 게 그 실제, 커피의 실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실제와 우리가 느낌이라는 현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견해는. 그래서 실제는 뭡니까? 대상의 그 어떤 속성이에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이거는 명징하지 않은 거예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 자체는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명징한 것이죠. 뭐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 사람이 막 웃고 다녀. 하하하 웃어. 근데 이 사람의 진짜 성격이 과연 웃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냐라는 건 사실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웃는다라는 걸 느낌을 받을 때 그 느낌 자체는 명징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의 본질이 우리한테 그냥 가식적으로 웃을 수도 있잖아. 사실 기분이 안 좋은데 가식적으로 웃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의 본질은 원래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억지로 웃는 거죠. 우리가 느낌은 그렇게 받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실 우리가 웃는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마음은 지금 찡그리고 있는 거야. 그치?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와. 그래서 객관성을 문제 삼는 거예요. 꿀이라고 불리는 것이 달콤하게 느껴질 때 꿀은 정말 달콤함의 그 맛을 느끼는 건 동의해요. 같은 얘기죠. 그러나 꿀은 정말로 달콤한 것인가?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달콤함이라는 건 현상이고 정말로 달콤한 맛은 실제예요, 실제. 꿀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꿀은 어느 때 또 쓰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상과 실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종의 이론이 필요하며 현상에 대해 진술된 것이 어떤 대상에 부여된 객관적 속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커피가 차가운 것이냐 뜨거운 것이냐 어느 게 본질인지는 불가능하죠. 얼음 속에 있으면 차가울 거고요. 데피면 뜨거울 건데 그치? 그렇습니다. 자, 오문단 보세요. 이렇게 현상에만 동의할 뿐 현상에 대한 진술이 그 대상의 실제, 그 객관적 속성이란 말이 실제예요. 실제에 대해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필원주의는 결과적으로, 자 결론입니다. 어떤 이론적 체계를 가질 수가 없어. 왜? 이론적 체계는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런 객관성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죠. 이런 체계를 거부하는 대신 일정한 지침을 인정해요. 자, 어쨌든 필원주의는 그렇게 객관적인 실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여야 되잖아.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이게 개념이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여야 되잖아. 근데 필론주의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립적인 게 있으면. 그래서 일정한 지침을 인정해요. 그래서 필론주의자들은 이론적 체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때 믿음을 갖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비활동적일 수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우리 삶의 지침에, 자 이게 변해입니다. 새로운 변해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어떤 규범이라는 게 이론 체계가 없기 때문에 딱 규범이라는 게 딱 존재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비활동적이어야 돼? 어떤 게 맞는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상적인 지침이 있는 거야. 일상적인 지침에 맞추어 살아가야 돼. 이 일상적인 삶의 지침에는 뭐 자연의 지도, 감성의 충동, 법과 관습의 전수, 기회와 기술의 가르침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일상적인 삶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열거한 거 그냥 보면 되죠. 여기 만약에 이런 용어가 나오면 문제에서 그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상적인 삶의 지침 맞춰서 여기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디귿 한번 볼까요? 그죠? 디귿,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활동적인 삶 영위할 수 있죠. 여기 있었죠. 뭘 따르면 돼요? 일상적인 삶의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 괜찮네요. 그 다음에 미음 보자. 현상에 대해 진술된 것을 객관적 속성, 실제로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미음도 괜찮네.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네. 자, 2번 문제 볼게요. 인간 추론. 자, 필원주의에 대한 어떤 철학자의 평가를 그럼 또 뭐 물어보는 거야? 공통점, 차이점 물어볼 수 있겠지? 자, 우리는 가치를 평가하는 일부러 면제될 수 없다. 이거 벌써 차이점이네. 아까 가치 판단 유보했잖아. 어떤 것이 진리인지. 그치? 필원주의자는 가치 판단을 유보했고 얘네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본 거야. 벌써 차이점이죠?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 어떤 게 진리냐라는 것을 파악하고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방향성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체의 판단을 유보하고 나면 뭐 얻는다고 그랬어? 명증성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명증성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그랬어. 왜? 명증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필론주의자가 얘기한 거. 그래서 3, 4, 5번 중에 하나입니다. 주장은 비판하는 거죠. 그럼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뭐야? 3, 4, 5번 중에 헛된 동경일 뿐이다.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5번이 답이겠네. 2번의 답은. 5번이 답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요 필론주의는 다른 것과 연결해서 괜찮은 질문 같아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 첫 번째 여기 있는 거하고 좀 엮어서 나오면 공통점 차이점 찾을 수 있게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2번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 필론주의는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상철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사상철학 복습하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